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갑상선암에 관한 것입니다. 네, 국립암정보센터의 검진 권고안부터 서울아산병원 정보, 또 대한갑상선학회의 2024년 최신 진료 권고안까지 정말 꼼꼼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 자료들을 쭉 보다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어떤 거죠? 2020년 기준으로 갑상선암이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였다는 좀 충격적인 통계가 있거든요. 1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에서는 정작 이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아요. 언뜻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파고들 시작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의료의 탈과잉. 그러니까 더 많이 검사하고 더 빨리 치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그렇죠. 갑상선암이 바로 그 최전선에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갑상선암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암 발생률 1위라는데 왜 국가는 검진을 권하지 않는가? 네. 이 모순부터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국립암정보센터 자료에 무증상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바로 과잉 진단의 위험 때문입니다. 과잉 진단이요? 네, 갑상선암, 특히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도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북이암이라고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을 가지고 있어도 평생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찾지 않아도 될 암까지 최신 의료 기술로 너무 일찍 발견해서 네, 결국 불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수술하면 또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이 막 보편화되면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엄청 늘었거든요. 네, 거의 다들 받았죠. 그 결과 갑상선암 진단율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정작 사망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진단만 많아진 거네요. 이건 우리가 불필요한 암들을 너무 많이 찾아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던 거죠. 아니, 잠시만요.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공고안 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직계 가족 중에 3명 이상 환자가 있는, 이건 누가 봐도 초고위험군이잖아요. 그렇죠. 고위험군이죠. 그런데도 일률적인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니요. 이건 일반 상식이랑 너무 다른데요. 보통 가족력 있으면 무조건 검사부터 받으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탈과잉의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고위험군에서조차 선제적인 검진이 생존율을 높인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직 부족한 겁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네, 오히려 검진으로 인한 어떤 불안감, 불필요한 추가 검사, 또 과잉 치료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지네요. 모두가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럼 그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신호에 주목해야 할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내 몸이 보내는 의미 있는 신호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의미 있는 신호요? 네, 예를 들면 목에 혹이 뚜렷하게 만져진다거나 목소리가 갑자기 휘거나 변하는 그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가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 몸의 변화라는 게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목에 혹이 만져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피곤하면 목이 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건 병원 가야겠다고 생각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죠? 네, 하이닥 기사에서 그 기준을 잘 정리해줬습니다. 갑상선에 생기는 혹, 그러니까 결절의 90% 이상은 양성입니다. 90%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혹이 만져진다고 바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다행이네요. 다만 몇 가지 위험 신호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혹이 돌처럼 아주 단단하고 주변 조직에 딱 고정돼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둘째, 혹과 같은 쪽목에서 림프절이 함께 만져질 때. 그리고 셋째, 혹이 크기가 눈에 띄게 갑자기 커질 때입니다. 갑자기 커질 때요? 네. 그리고 넷째는 혹이 너무 처져서 기도를 누르면서 호흡곤란이 오거나 식도를 눌러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을 침범해서 쉰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쉰 목소리나 목의 이물감 같은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이랑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닥터나우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던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두 질환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별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바로 동반 증상입니다. 갑상선암의 이물감은 주로 목 앞부분의 덩어리 그리고 목소리 변화가 핵심이라면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쓰림이나 신트림, 소화불량 같은 그런 위장관 증상에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 소화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집에서 거울 보면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도 소개됐더라고요. 침을 삼킬 때 목 앞부분, 흔히 아담의 사과라고 부르는 그 갑상연골 바로 아래쪽을 유심히 보는 거죠. 맞습니다. 턱을 살짝 들고 침을 꿀꺽 삼킬 때 정상적인 갑상선은 아주 부드럽게 오르내리거든요. 네. 하지만 혹이 있다면 특정 부위가 툭 튀어나오거나 좀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자,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권고안을 보니까 진단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네. 일단 병원에 가면 먼저 혈액 검사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초음파 검사. 네. 여기서부터 과잉 진단을 막기 위한 아주 정교한 필터링이 시작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초음파를 보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이거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무슨 체크리스트처럼 점수를 매기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온 K-TRAS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KTIRDS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아주 널리 쓰이는 시스템인데요. 오. 초음파 영상에서 보이는 결절의 모양, 경계, 또 내용물의 밝기, 석회화 여부 이런 여러 특징을 종합해서 암 위험도를 5단계로 분류합니다. 양성 소견부터 높은 의심까지요. 아하.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혹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 혹은 굳이 건드리지 않고 지켜봐도 될 위험도인가 이걸 아주 정밀하게 판단하는 바로 그 과잉 진단을 막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 KTIRDS 분류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를 들어서 높은 의심 단계의 결절은 크기가 1cm만 넘어도 조직검사를 권고하지만요. 네. 낮은 의심 단계의 결절은 2cm가 넘을 때 조직검사를 고려하는 식이죠. 아, 권고가 아니라 고려. 네, 크기가 작고 위험도가 낮으면 굳이 찌르지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 검사가 바로 세침 흡인 검사. 그러니까 가는 주사침으로 세포를 뽑아내는 검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가 좀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뭐 비정형이나 여포 종양처럼요. 네, 그게 진단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세포 모양만으로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100%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회색지대가 존재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른가요? 네, 여기서 또 한 번의 탈과잉이 이루어집니다. 오. BRAF 같은 특정 암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분자 표지자 검사라는 걸 추가로 시행해서요. 분자 표지자 검사요? 네, 그걸로 암일 확률을 더 정밀하게 예측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진단적 수술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와, 진단 과정 자체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밀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암으로 확진이 됐다고 해보죠. 보통 암이라고 하면 바로 수술부터 떠오르는데 여기서도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바로 적극적 관찰이라는 개념입니다. 적극적 관찰이요? 네, 대한갑상선학회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인데요. 크기가 1cm 미만이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지 않은 저위암 갑상선 유도암의 경우 네, 저위험암? 당장 수술하지 않고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변화를 지켜보는 치료법입니다. 솔직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데요. 몸 안에 암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자니. 그렇죠. 불안할 수 있죠. 크기가 작다고는 하지만 그게 언제 갑자기 자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불안감에 대한 언급도 자료에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환자의 불안감은 이 적극적 관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일본과 한국 등에 쌓인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요. 네. 이렇게 저위험함을 지켜봤을 때 암이 의미 있게 커지는 경우는 10% 내외이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드뭅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낮네요. 네. 그리고 설령 중간에 암이 자라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수술한 사람과 예후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둘러 수술해서 얻는 이득보다 수술을 피함으로써 평생 짊어져야 할 흉터나 호르몬제 복용, 또 부작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환자에게 더 이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이군요. 맞습니다. 이야, 이것이야말로 의료의 탈과잉의 정점이네요. 그렇죠. 암과 싸워서 무조건 제거하는 전쟁의 개념에서 위험도가 낮은 암과는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공존이요? 물론 모든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수술을 한경으로 넘어가 보죠. 수술 후 식생활 관리에 대해 정말 많은 속설이 있잖아요. 아, 많죠. 미역국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김도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줬더라고요. 네,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 대부분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요? 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갑상선 환자 대부분은 수술 전후 특별히 가리거나 더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평소처럼 먹으면 되는군요. 네, 평소처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분명히 있었죠. 딱 2가지 경우만 식이 제한이 필요하다고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에 재발 위험이 높아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요? 네, 이 치료는 방사선을 내뿜는 요오드를 섭취해서 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갑상선 세포나 암세포를 파괴하는 원리거든요. 아,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치료용 요오드가 몸에 잘 흡수되도록 우리 몸을 일시적인 요오드 결핍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 일부러요? 네. 그래서 치료 시작 2주 전부터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을 피하는 저요오드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들이죠?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 어패류, 천일염, 유제품, 계란 노른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건 그럼 평생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치료 기간에만 아주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번째 경우는 뭔가요? 수술 중에 갑상선 뒤에 붙어있는 부갑상선이 손상되었을 때입니다. 부갑상선이요? 네, 부갑상선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게 손상되면 혈중 칼슘 수치가 떨어져서 손발 저림이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두부, 뼈째 먹는 생선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서 보충해줘야 합니다.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특별한 치료나 합병증이 없는 90% 이상의 환자들은 네, 요오드를 제한할 필요도, 칼슘을 더 먹을 필요도 없이 그냥 건강한 일반식을 하면 된다는 거군요.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갑상선암은 국내 발생률 1위라는 좀 무서운 타이틀을 가졌지만 네, 그 실체는 대부분 진행이 매우 느린 거북이암이어서 무증상 성인에 대한 과도한 검진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의료의 탈과잉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뚜렷한 신호, 그러니까 목의 혹이나 목소리 변화 같은 증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진단 과정 역시 키 TIRA 디라드스 같은 정밀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줄이고 있고요. 치료에 있어서도 저위험암은 수술 대신 적극적 관찰이라는 공존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식단에 대한 오해도 풀었죠. 대부분의 환자는 특별한 식이요법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충분하다는 것. 네,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또 일시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갑상선암을 둘러싼 어떤 공포와 오해를 걷어내고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개입하려는 현대의학의 성숙한 고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대화는 검진부터 치료까지 과잉을 피하고 꼭 필요한 조치만 하려는 의료의 탈과잉 흐름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건 갑상선암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이상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 개인과 사회는 어디까지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하고 어디부터를 내 몸의 일부로 안고 가도 괜찮은 상태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경계선은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